무난한 거는 지수 ETF예요. 대부분의 펀드들이 지수 상승을 이기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10개의 펀드가 있으면 한 6개는 지수보다 뒤처진대요. 네. 그만큼 지수를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만 지수가 75% 올랐어요. 네. 그걸 이긴 펀드가 얼마나 될까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인덱스 펀드 사라. 지수를 추종하는 거 사라. 개인 투자가는 그게 가장 좋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ETF나 이런 게 워낙 잘 나와가지고 네. 사실 이제 개별 종목을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의문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업종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업종별 ETF들도 많이 있고 이 개별 종목 투자, ETF 투자 뭐 큰 틀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뭐 예를 들면 기업 분석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네. 평소에 주식에 관심도 많고 그럴 시간이 좀 많으신 분이면 개별 종목이 더 낫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는 것보다 엔비디아 샀으면 더 좋은 수익률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게 가능하신 분이면 굳이 저는 ETF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 네. 분들이라면. 근데 대부분은 직장 생활 하시고 그렇게 공부할 시간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힘들고 사실 공부한다고 또 무조건 또 내가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도 어렵고 나는 내 할 일도 많은데 여기에 힘쓰기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ETF예요. 네. 그런 분들 ETF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ETF가 좀 그 장점이 뭐냐면 개별 기업은 내가 어설프게 잘 모르는데 투자했는데 이게 업종을 잘 골랐어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업종을 골랐어요. 네. 예, 골랐고 AI 때문에 좋아요. 근데 엔비디아 선택했으면 다행인데 인텔 선택했으면 그럴 수 있죠. 진짜 망한 거잖아요, 사실. 인텔 선택했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니까 그런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좋은 건 알겠어요. 기업은 잘 몰라요. 그런데 ETF를 사면 반도체 상승을 그대로 따라가요. 네. 어쨌든 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ETF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실패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ETF가 특히 직장인분들한테 굉장히 좀 최적화돼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새롭게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이라면 뭐 ETF를 기본적으로는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TF로 업종 뭐 섹터를 먼저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가지고 가면서 찬찬히 공부해 보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이렇게 아주 깊하게 안 하셔도 네. 업종이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셔도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AI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작년에 조선주 좋은 거 네. 누구나 알았고 근데 기업은 모르겠다면 ETF로 일정 부분 투자하시면서 그 안에 기업들을 따로 공부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리고 무난한 거는 지수 ETF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요. 펀드 매니저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펀드 있죠, 펀드가 그 미국의 지수 상승률 있잖아요. 그거를 못 쫓아간대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펀드들이 지수 상승을 이기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10개의 펀드가 있으면 한 6개는 지수보다 뒤처진대요. 네. 그만큼 지수를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만 지수가 75% 올랐어요. 네. 그걸 이긴 펀드가 얼마나 될까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엔 그 작년에 최고로 좋았던 건 물론 삼성하이닉스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 샀으면 네. 75% 수익이 나는 거죠. 그대로.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인덱스 펀드 사라. 지수를 추종하는 거 사라. 개인 투자가는 그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저는 S&P 500이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는 저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S&P 500이나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깔아놓고 투자를 한번 입문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별 종목을 맞추면 ETF보다는 어쨌든 더 수익률이 좋지만 네. 이게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 맞출 확률이 좀 낮아지니까 네.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맞추면 돈을 버는 거니까 그죠. 업종의 방향성을 맞추는 게 개별 종목의 방향성보다는 더 쉽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업종 ETF를 투자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레버리지 투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신용대출을 낀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금을 레버리지화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그게 더 좋은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어차피 이거 서울 아파트 오를 것 같아. 그럼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걸 사는 건데. 이게 부동산적 마인드인데. 근데 주식은 그게 힘들어요. 그게 안 돼요. 주식은 왜냐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뭐 아예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레버리지를 하려면 정말 이게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두세 달 안에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게 실패해서 반대로 가면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레버리지 쓴 만큼 2배, 3배 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는 거 신중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확신을 해요. 두세 달 안에는 충분히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런 사이클이 보인다. 그러시면 오히려 레버리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맞는데 그런 통찰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초보자가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진짜 경험이 많은 분들, 특히 슈퍼개미 분들은 레버리지 많이 해요, 실제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그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보는 노하우.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보는 상태에서 레버리지 쓰면 진짜 잘못하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초보나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리 좋아도 레버리지는 아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왜 부동산하고 다르냐면 부동산은 어쨌든 만기가 좀 길잖아요. 그래도. 근데 주식 신용대출은 만기가 길지가 않아요. 어쨌든 보통 3개월이거든요. 갚아야 돼요. 그 안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연장할 수도 있어요. 연장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이게 뭐 아파트는 안 되면 그냥 우리 살자 이럴 수 있는데 주식도 살 수 있죠. 근데 어떤 기업이라는 게 삼성전자도 아시잖아요. 옛날에 9만 원 갔다가 5만 원 가고 다시 또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회사랑 함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변동이라는 게 기업 가치는 또 변하잖아요. 잘 나가던 기업이 순식간에 이번에 뭐 쿠팡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그 개인정보 유출해가지고 난리가 난 것처럼 회사라는 것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할 준비도 해야 돼요. 기업가는 영원히 들고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검증을 하시면서 아니다 싶으면 손절매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운 나쁘게 사자마자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레버리지를 했는데 그러면 엄청난 데미지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00만 원 까먹을 거 200만 원 까먹어야 되니까 이게 만기가 짧다는 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거. 이 부동산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레버리지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오히려 좀 경험이 많거나 뭐 이제 시장을 보는 좀 흐름이 느껴지실 때 좀 내가 이거 저점이다라고 샀는데 더 빠지면 그때는 오히려 뭐 레버리지 써가지고 회복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근데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대신에 레버리지를 하실 거면 기간을 좀 짧게 하세요. 짧게 하고 손절을 확실히 잡고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들어가셔야지 그냥 이 레버리지 하셔가지고 몇 배 가겠지. 이거는 되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질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지수 투자가 난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코스피가 지금 4,500이에요. 얼마 전에 3,000대였는데 그러면 그냥 지수 투자 그냥 딱 넣어놓고 마음 편하게 그냥 한국의 베팅 이런 뭐 미국의 베팅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반도체가 좋다는 건요. 그냥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총이 그 옛날에는 20% 됐어요. 지금 30% 넘었거든요. 전체 시총에. 그냥 코스피 200이 반도체랑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가면 가고요. 반도체 한 건 빠져요. 실제 그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뭐 변동성은 좀 더 적겠지만 그래서 지금이 반도체 장세면은 반도체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그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를 투자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가장 무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 투자하는 거. 그리고 뭐 반도체가 뭐 꺾일 수도 있겠죠. 꺾일 수 있겠지만 꺾여도 코스피 200은 반도체보다는 덜 빠져요. 빠질 때는. 오를 때는 좀 덜 오르겠지만 그런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코스피 200 ETF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 투자를 하면서 우선은 시장을 따라가다가 상황 봐서 그때 가서 자산 배분을 한다거나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항상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면은 결과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 크게 미국과 한국 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한다면은 올해는 좀 어느 정도 배분율이 좀 좋을까요? 저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한국이 더 낫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냥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사실은. 부동산도 하지 마라. 심지어 예금도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 거 보면 예금 이자에는 분리과세 안 하잖아요.
근데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 그렇죠. 법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건 예금보다는 주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해외 주식 팔고 국내에서 계좌 터가지고 국내 주식 사면 세제 혜택. 예, 요것도 미장하지 말고 국장하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미국에서도 지금 메모리만 가거든요. 네. 근데 메모리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는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메모리 사이클이 왔다면 한국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 미국 보면 나스닥 좀 비리비리 하거든요. 힘은 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약하죠.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이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증시, 그러니까 비중으로 본다면 미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국 비중이 좀 더 높은 게 저는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이 뭐 올해도 뭐 네. 다른 데들 비해서 나쁠 만한 요인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난 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어쨌든 올해부터 되면 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뭐 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아쉬워서 좀 뭐 바뀌어야 된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배당에 장기 투자하는 그 흐름도 생길 텐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잖아요. 네. 그거는 실제 쉽지 않아요. 정말 큰 부자들이 그렇게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배당이나 은행 예금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면 굉장한 한 10억 이상 예, 넣어야죠. 엄청난 네.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이렇게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닿진 않지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약간 간접적인 효과가 생겨요. 이분들한테도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내가 세금을 깎이는 건 아닌데 그 대주주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배당만 100억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내가 100억 받는데 옛날 같으면 종합소득 과세 때리면 절반 나가잖아요. 네. 50억만 받게 돼요. 내가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근데 분리과세 때리면 지금 최고 세율이 30%를 알거든요. 네. 그러면은 옛날보다 금액을 그렇죠. 훨씬 아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제 대주주가 보통 배당 의지가 있어야 그 회사 배당이 늘어나요. 근데 배당이 소극적이면 배당이 많이 안 늘어나겠죠. 근데 대주주가 옛날보다 배당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이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막 100억 받던 거 이제 120억 받을래. 이래가지고 배당을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주에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렇죠. 적용되니까 소액주주도 덩달아서요. 그 제도 때문에 배당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당주 투자가 당연히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나한테 세제 혜택이 없는 소액주주분들도 배당 많이 주네 옛날보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낙수 효과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가 당연히 저는 이 분리과세 때문에 당연히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배당 ETF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의 인기가 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로 네. 또 해석이 되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올해 전반적으로 배당주 투자도 좀 해야 될까요? 배당주 투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포트에 배당주는 조금 이렇게 깔아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1억이면 최소 20% 정도, 20% 정도는 그냥 고배당주를 좀 투자해 놓는 거죠. 고배당주는 ETF도 마찬가지고 뭐 합쳐서 고배당 ETF를 뭐 20% 하시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당하면 제일 유명한 기업이 사실은 현대차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현대차 우선주가 한때 7% 줬어요. 배당 수익률로만. 굉장히 고배당이니까 그런 기업들 뭐 통신주, 증권주, 은행주 이런 이제 대표적인 배당 섹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종목 정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비중 한 20% 해서 그냥 이걸 사고 팔기보다는요 매년 배당 받으세요. 매년 배당 받으면서 꾸준히 끌고 가시면 저는 좋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가 주주환원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도 원하는 게 되도록이면 배당 많이 줘라. 자사주 소각 좀 많이 해라. 주주 가치 늘려라. 이런 거니까 이런 기업들은 거기에 다 해당되는 기업들이니까 기업 가치도 따라서 저는 올라갈 거로 봐요. 좀 주가가 이렇게 낮을 때 선점해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주가 올라가서 좋지만 배당 수익률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내가 쌀 때 네. 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배당주 투자는 저는 뭐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코스피가 오르든 뭐 미국 주식이 오르든 증권 시장이 호황이 되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주가
또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니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코스피 5천 얘기하면서 그때 이미 시작은 됐어요. 최대 수혜주는 정책의 수혜는 증권사다. 증권사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는 뭐냐면 이렇게 좀 비생산적인 곳에 돈들이 많이 가 있다. 예금이나 부동산 이쪽보다는 모험 자본 쪽으로 몰아보자. 그래서 정책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 그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면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회사는 당연히 증권사니까 증권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 그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는 금융주 내에서는 어쨌든 저는 증권주가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 증권주는 돈도 많이 벌지만 원래 또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뭐 투자할까, 한국 주식 투자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한국 증권사에 투자하면 그럼 그것도 괜찮다. 어차피 다 돈 버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증권사도 좀 오르긴 했는데 뭐 금융주도 좀 오르긴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으로 과거 가격 대비 얼마 올랐다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네, 좋은 여전히 한 해다. 그렇게 올랐어도요. 여전히 버는 돈이 많아요. 네.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이제 한국금융지주만 제가 그냥 그것만 PER만 말씀드리면 한국금융지주가 2조 원을 벌었어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이 엄청나네요. 오시죠. 너무 낮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시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권주도 룸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조심해야 될 만한 건 없나요?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업종이라거나 뭐 올해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가장 좀 걱정되는 이제 업종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좀 그쪽이죠. 그 2차전지 쪽이죠. 2차전지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번에 너무 계약이 파괴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게는 보거든요. 왜냐면 배터리 쪽이 이미 최악은 지나갔고 뭐 계약 해지권은 그게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고객사들이요 배터리 수요가 없으니까 네. 이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소한 건데 그건 이미 다 그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영향도 크진 않을 거고 사후적으로 이게 이제 반영되는 거죠. 그 공시로 나오면서. 네. 근데 시장은 이제 놀라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안 좋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지금 2차전지가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안 좋은 거를 그냥 계속 안 좋겠냐 그게 아니고 최근에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좀 오르긴 올라요. 감산을 해가지고 리튬 값도 오르고 뭐 리튬 값 오르면 반도체 기업들 주가 오르는 것처럼 반도체 값 오르면 주가 오르잖아요. 네. 리튬 값이 올라야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은 오르는데 그 계약 해지권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좀 그럼 올라가다가 예, 좀 그러니까 꺾였잖아요. 저는 결국 이거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업황 좋은 건 아니지만 배터리주들도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선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나쁜 업종은 사실 그렇게 딱히 보이진 않는데 그냥 좀 재미없는 업종은 이제 그런 쪽 소비재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의류 업종이라든가 네. 이런 쪽 뭐 편의점 업종도 있을 거고 되게 중에 한마디로 뭐냐면 좀 재미없죠. 답답하고 이런 업종들이 더 나쁠 건 없겠지만 좀 답답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될 업종은 그러니까 이게 그 업황이나 이런 건 좋긴 할 텐데 조금 조심할 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주항공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단기간에 그 스페이스X 상장 네. 때문에 그냥 갑자기 불을 뿜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뭐 저는 더 갈 거라고는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숫자는 안 나오는데 주가들이 워낙 이 상장 이슈 때문에 크게 올랐으니까 미리 선반영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우주항공주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쪽 업종 되게 관심이 많지만 가격 보면 조금 약간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늦게라도 쫓아가지 마시고 변동성엔 조금 대비는 할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좀 관심이 좀 덜한 것을 사가지고 관심이 붙을 때 파는 게 네. 좋은 방향이니까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를 뭐 추격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좀 새해니까 찬찬히 한번 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